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20일에 독서대회 개인전 본선 이야기식 독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에서 책임연구로로 근무하고, 지금은 독서 새물끌 모임 자문위원으로 근무하는 오늘 독서 토론 이야기식 독서 토론을 진행할 신정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소속 김미선입니다. 오늘 우리 즐겁게 그리고 후회 없이 토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은 중국 칭다오 청운 한국학교의 국어 교사예요. 오래전부터 이 독서 토론, 논술 대회, 또 새물결 활동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또 우리 학교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고 또 여기 새롭게 한국과 또 중국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즐겁고 유익한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상영고등학교 1학년 정원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신명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김규리라고 합니다. 이번 토론 대회가 제 첫 대회라서 떨리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당국고등학교의 2학년 한예진이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양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원희섭이라고 합니다. 옛말에 중국에서는 세 사람이 같이 다니며 무조건 서로 배울 게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 독서 토론을 통해서 저도 제 자신을 함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숭덕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송윤선입니다. 저도 처음 대회라 많이 떨리지만 모두에게 이 시간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숙항공과학고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강민섭입니다. 네, 저는 보강고등학교 1학년 이바울이라고 합니다. 저는 토론 대회가 이번이 처음이고 이번 토론 대회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대상 도서는 토론해야 될 대상 도서는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책입니다. 우리 키워본 동물이 있는 학생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걸 키웠으나 왜 키웠는지 한번 느낀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금붕어요. 금붕어. 네. 네. 어떤 분이 이사 가실 때 저한테 줬어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달팽이를 키운 적이 있는데요. 네, 달팽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얻었던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작은 생명이 그렇게 살아 움직이고 내가 먹이를 주고 뭐 이렇게 다 키워가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신기해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는 애완동물을 직접 키운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한국을 가가지고 강아지를 대신 맡게 됐는데요. 처음엔 강아지 때문에 막 짜증이 났었는데 하지만 이 강아지한테 놀아도 주고 이제 밥도 주고 산책도 시키다 보니까 책임감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잘 챙겨주게 되었고 결국 갈 때 많이 아쉬웠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병아리를 키운 적이 있는데요. 저희 가족 중에서 한 명이 병아리를 데려와서 키운 적이 있었는데, 너무 작고 귀여운 생명체라서 되게 아꼈었던 것 같은데 병에 걸려서 죽어서 그때 안 좋은 기억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 중에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집에 갈 때마다 고양이 털이 많이 날리긴 하는데 그 고양이가 주는 안정감? 뭔가 볼 때마다 기분 좋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꽃거북이 2마리를 키운 적이 있는데요. 그 꽃거북이를 키우면서 그 어린 나이에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바람에 2마리 다 1년이 지나지 못한 채 죽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정말 강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TV에서 이제 동물에 관한 프로를 많이 해요. 혹시 소개해 줄 만한 TV 프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왜 이 프로를 우리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지 그 이유를 혹시 이야기해 줄 학생 있으면 먼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강아지가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키는데요. 그거를 강형욱이라든가 이런 개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개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이 개가 아니라 이걸 키우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런 문제점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결국 그래도 우리가 어떤 동물을 키우게 된다면 올바른 방법과 어떻게 동물을 대해야 하는지 알고 이런 동물을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똑같은 프로그램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걸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 동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언어를 강영욱이라는 강아지 전문가가 동물의 행동을 어떤 행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주고, 보호자들이 왜 이 강아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그거를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어떻게 해야 이 강아지가 이런 행동을 그러니까 말썽을 피우지 않거나 혹은 조금 더 보호자가 강아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게 좀 재밌고, 그리고 강아지들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키우고 싶다, 아니면 뭐 귀여워서라는 그런 이유 가지고만으로 키우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물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발표할 학생이 있으면 먼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동물하면 캣맘 생각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왜 밥을 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캣맘을 욕하는 식으로 약간 초반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 욕을 먹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 있고 그냥 왜 욕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묻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이 책을 보다가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네. 저는 동물하면 푸른 초원에서 뛰어노는 그런 자유로운 동물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도 자주 보던 동물의 왕국이라는 채널에서도 그런 동물들에 대한 모습들을 잘 표현을 해놓았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연은 참 위대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앞서 말했다시피 캣맘이라는 주제가 확 떠오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에서 많이 이슈됐기도 하고, 물론 캣맘 자체가 동물의 생명권을 보장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욕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외부성, 이런 거에 대해도 저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양이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차 엔진 내부에 고양이가 끼어서 결국 차를 폐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는 그저 단지 캣맘을 비난하면 안 된다보다는 캣맘은 이런 행동을 한다, 그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양면을 모두 함께 보았으면 어떨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물하면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떠오릅니다. 주위에서도 아는 분들이 많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 반려동물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똑같이 앞에 말한 것 같이 애완동물이 생각나는데 동물이란 게 인간이랑 가장 오래 지낸 생명체이기도 하고 인간한테 여러 이점을 기도 하는데 이제 그중 가장 큰 이점을 주는 게 애완동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애완동물은 사람한테 가족 같을 때도 있고 또는 가족 같을 때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애완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동물로 되고 싶은가? 어떤 동물이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순서를 갖겠는데 이번에 번호 역순으로 저는 조류, 그냥 날아다닐 수 있는 좀 동물이 됐으면 좋겠어. 어디 이동할 때 그 신호등 건너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조류 같은 날개 달린 동물 되면 그래도 날아다닐 수 있어서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저는 굉장히 작은 동물이 되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자면 햄스터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옛날에 친구 집에서 햄스터 키우는 걸 봤는데 햄스터가 쳇바퀴를 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단 귀엽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그 햄스터처럼 그 쳇바퀴를 엄청 빠르게 굴러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작은 동물 중에서도 그 중에 꼽으라면 햄스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특권이 있다면 고양이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잠을 자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길을 갈 때마다 항상 햇빛을 받으면서 낮잠을 자는 고양이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나무도 타고 숲에도 들어가는 고양이들이 한 번쯤은 내가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주 해보았기 때문에 고양이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번 문제를 다른 말로 치환하면 동물이 돼서 어떤 경험을 할 거냐라고 치환할 수 있는데요. 저는 거미가 돼서 한번 거미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거미줄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요. 어떤 거미줄은 끈적끈적하고 어떤 거미줄은 그 점성이 없어서 거미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한 동물로 변한다면 거미가 돼서 한번 거미줄을 자세히 만져보고 뱉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갈매기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유롭게 일단 바다에서 날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서도 사육광도 얻어먹을 수도 있고 즐겁게 자유롭게 날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규리 학생. 저는 새 쪽 부류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하고 현대에서는 사람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 새가 되면 사람 없는 쪽으로 날아가서, 그 사람 없는 곳에서 약간 자유를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고래나 상어 같은 좀 크기가 있는 해양 동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다를 깊은 곳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너무 깊은 곳은 알려지지도 않았고 위험하기도 때문에 그런 동물이 되면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어떤 것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동물 음식은 뭐고, 어떤 것이 왜 좋은지 그 이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닭을 먹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먹는 방법이랑 먹을 수 있는 부위가 많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한국의 치킨값이 많이 올라서 많은 gonok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닭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닭을 먹고 싶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조리법이 있잖아요. 튀겨서 먹든지 닭가슴살만 빼서 양념을 해서 먹는다든지 이런 요리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닭을 먹는 걸 가장 선호합니다. 저는 돼지를 가장 동물 음식 중에서 좋아합니다.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싼 부위도 있고 비싼 부위도 있지만 싼 부위도 먹어도 맛있기 때문에 좋아하고요. 곱창이나 삼겹살이나 여러 부위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돼지를 가장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제가 옛날에 과거 소가 배출하는 일산화탄소 양과 탄소 배출량이 많다고 들어서 그때부터 소고기를 좀 덜 먹는 운동 같은 걸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또 제가 돼지를 선호하는 이유가 조금 잔인하기는 하지만
머리부터 내장까지 모든 부위를 아낌없이 주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부위를 먹을 수 있다는 장점과 소와는 달리 환경에 조금 덜 해로운 동물이라는 점에서 돼지를 가장 선호해서 먹고 있습니다. 돼지가 되게 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돼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돼지를 가장 많이 먹어보기도 했고 즐겨 먹기도 하고 이제 자주 보이면서 앞서 말했듯이 그 많은 이제 남김없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태계와 기후변화, 요즘 이제 계속 기후변화가 심한데, 생태계와 기후변화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것이 관계가 있을까? 혹시 생태계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네. 그 생태계와 기후변화에 매우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뭐 자동차가 운전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그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오존층을 두껍게 하고 이제 오존층 두꺼워지면 그 햇빛 들어오면 이제 이제 지구가 이제 열을 바깥으로 배출하기가 힘든데 그러면 당연히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고 이제 남극은 이제 하얀색이라서 그 이제 남극하고 북극이 이제 하얀색이라서 햇빛을 반사시켜 주는데 걔네들도 이제 온도 올라가면서 녹으면서 이제 햇빛도 반사시키기 힘들어져서 이제 평균 기온이 더 빠르게 상승할 거고 그리고 한 평균 2.5도 정도 이제 지구의 평균 온도가 2.5도 정도 이제 변하면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네. 네. 저는 저희 조의 주제 책이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인 만큼 책이랑 좀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책에 저자가 말한 공장식 축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장식 축산은 너무 한정되고 비좁은 공간에서 그 다량의 가축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는 이게 환경에 직접적으로 당장의 영향은 주지는 못해도 여기 안에서 길러지는 가축들의 배설물, 그리고 가축들이 먹는 사료에 들어있는 항생제 모두가 우리 지구의 토양, 그리고 대기 오염 그런 거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둘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있잖아요. 생산자랑 소비자가 있는데요. 저희가 막 고기를 많이 먹기 위해 그 제1 소비자를 많이 생산하고 그걸 풀어놓는다고 가설을 들으면 저희는 막 이런 풀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대기를 뜨겁게 하고요. 또 이 풀들이 사라짐에 따라서 제1 생산자들이 사라지고 제1 소비자가 사라지고 그 제1 소비자를 소비하는 또 위에 있는 소비자들이 먹을 게 없어져서 결국 이 연쇄 작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태계 균형이 환경을 유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는 흔히 말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구온난화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지구온난화 때문에 점점 이제 원래 예전에는 많이 있었던 동물들이나 생물들도 이제 멸종 위기종으로 바뀌고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으면서 펭귄이나 북극곰들이 이제 자기 있을 곳이 없어서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태계랑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기후변화 그 하나로도 수많은 생물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기후변화는 생태계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친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보면 카니발리즘이라는 내용이죠. 카니발리즘. 카니발리즘이 뭔가 딱 자신 있게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학생 딱 한 명만. 예. 카니발리즘은 제 기억 속에서 이 책 안에서 닭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나왔는데요. 이거를 닭들을 비좁은 닭장에서 가두어서 기르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극도로 치달아서 그 닭들이 서로 공격성이 높아져서 서로에게 피가 날 때까지 쫓는 행동을 카니발리즘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카니발리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해서 한번 1번부터 우리 정윤선 학생부터 쭉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닭들이 좁은 공간에 있는 이유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럼 닭들을 개방적으로 풀어서 키우다 보면 서로에 대한 공격성도 줄어들 것이고, 스트레스도 줄어드니까, 그게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이유로 좁은 공간에서 살게 하는 것보다는 넓은 공간에서 살게 하고 먹이나 주변 환경들도 깔끔하게 해야 닭의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그래도 카니발리즘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일단 그 전에 관심을 가지고 그 근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좀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매트릭스 메서드 스타일 브리딩이라고 닭을 배양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닭의 뇌를 잘라서 닭이 스트레스와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고 거기에 대신 관 같은 걸 넣어서 피를 공급하고 피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런 스타일을 보면 확실하게 닭의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지만 이 책이 말하자는 동물권, 즉 동물에 대한 권리가 완벽히 부정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닭을 자유롭게 풀어놓게 된다면 닭의 스트레스도 확실히 현저히 떨어지겠지만 효율성도 그만큼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닭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효율성 그리고 동물의 권리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저는 답을 모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닭들이 카니발리즘이라는 형상을 겪는 이유가 공장형 축산을 통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형 축산보다는 방목형 축산을 통해 닭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며 키워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방목형 축산 같은 경우에는 축산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니발리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책에도 나와 있듯이 아마도 그래도 좀 이게 극단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부리를 자르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애초에 이 대한민국이란 땅은 너무 좁고 그리고 지금 양계장에 있는 닭 개체 수도 너무 많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양계장에 있는 닭을 전부 풀어주게 되면 이게 저희가 비둘기처럼 얘네도 유해동물이라고 막 도시에 똥 싸고 막 공공시설 같은데 더럽힐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얘네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리를 자르는 게 가장 저는 닭 외의 카니발리즘이 어떤 동물에 해당될까? 그다음에 예방책이 뭔가, 또 문제점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학생을 먼저 순서대로. 저는 예시를 개 공장으로 드릴게요. 이게 사실 비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개를 한 곳에 가둬놓고 새끼 개를 계속 낳게 하는 그런 비윤리적인 방식인데요. 저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큰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직접 기업을 운영해서 직접 기업이나 아니면 기업에게 인증마크 같은 것을 줘서 비윤리적이게 개를 축산하고 개가 카니발리즘에 있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니발리즘, 닭 이외의 동물이 뭐가 있냐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닭과는 다르게 약간 햄스터 부류인 동물들이 서로 자신의 새끼를 잡아먹는다고 하고 그런 내용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그런 동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카니발리즘이라는 형상이 닭들뿐만 아니라 동물원의 동물들한테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은 여러 환경, 그러니까 좁은 우리 속에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안에서 자해 행위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드넓은 초원에서 자랐어야만 했던 그 동물들이 그 좁고 좁은 우리 속에서 살게 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자해 행위인데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원의 사육 환경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처분이 반대하는 이유를 또 쭉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살처분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강한 동물들까지 한꺼번에 살처분을 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처분을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는 이유는 이렇게 무고하게 죽는 동물들도 문제지만 살처분을 진행하는 모든 노동자와 수의사 그리고 농장주들에게 심리적인 피해도 가해진다고 책에서 봤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동물들한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사람 그리고 살처분을 했을 때 땅에 매립을 해서 토양 오염까지 모든 부분에서 굉장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서 저는 살처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살처분을 하면 이제 주변의 동물들을 살릴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 살처분을 당한 농부는 너무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립을 했을 당시에 나오는 불순물들은 토양 오염을 너무 확대시키기도 하고, 이제 더 가서 수질 오염까지 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전염병이 도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살처분하는 게 죄 없는 동물들까지 생매장으로 당하고 있다는 게 일단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피해를 입는 다른 손실, 돈을 다른 키우는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손실도 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다들 말했듯이 살처분하면서 정신적인 충격도 받고 토양 오염도 있고 그런 면에서 또 살처분을 반대하지만 농장주의 그런 피해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살처분에 대해서는 살짝 회의적인 입장도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살처분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살처분을 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겪어서 아시다시피 만약에 제가 코로나를 걸리게 된다면 그 경위는 무조건 핵산 검사를 하고 거기서 양성이 이제 격리를 시키잖아요. 저희 가축을 대할 때도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방접종을 하고 이제 감염 소식이 들려오면 정기적으로 병원균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리고 병원균이 있다면 집단적으로 격리를 하고 만약에 병이 나아질 기미가 없다면 그때서야 저는 살처분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장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최대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처분의 문제점은 그 전염병을 막기 위한 그 틀을 가지고 아무런 죄 없이 근거 없이 희생되는 많은 생명들이 있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처분 현장을 직접 가보면 그 죽는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둥바둥 자신의 동료의 시체를 밟으면서 나가고 싶어하는 그 동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참 많은 아픔을 느꼈고 절대 그 모습을 본다면 살처분이 곧 옳은 방법은 무조건 옳은 방법은 절대 아니다라는 게 확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돼지를 저희가 살처분을 하면 만약에 돼지의 개체 수가 적었다면 당연히 되게 그래 살처분했을 때 그냥 살처분을 안 했겠죠. 돼지 희소성이 높았다면. 근데 그래도 돼지가 너무 지금 개체 수가 많으니까 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건 아니라고. 자, 공장식 축산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민수 학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옥수수 제가 책을 봤을 때 미국에서 옥수수 이제 생산량이 너무 늘어서 이제 해외로 수출했는데 그걸 이제 저희 나라 이제 상품은 이제 미국은 이제 너무 옥수수가 많이 생산되니까 이제 가격이 폭등했는데 이제 저희 나라가 아마 미국 것보다 비쌌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이제 미국 걸 샀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나라 이제 농경 문화에 이제 종사하던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만뒀겠죠. 일단 외국 식품만 사는데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가격이 싼 이제 공장식 축산업 그것만 이제 생존해가지고 이제 공장식 축산업만 살아남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그러면서 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장식 축산이 이제 그 한국에서 발전했던 얘기를 잘 이야기해 줬어요. 공장식 축산이 우리나라에서 발전해야 됐던 원인과 그 다음에 문제점, 공장식 축산이 문제점까지 셋 중에 하나를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강민서님이 말해준 것처럼 책에 있는 내용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제 의견을 좀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영토 면적이 좀 좁다 보니까 다른 해외처럼 방목형 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장식으로 축산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발달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공장식 축산에 어떻게 보면 하면 안 되지만 장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장식 축산을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관리가 좀 더 방목형보다 쉽고 그리고 한꺼번에 사료를 한꺼번에 대량적으로 주고 그리고 또 이러한 축산을 해서 가축들을 기른 다음에 가축을 나중에 도살할 때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장식 축산이 좀 더 발전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 이러한 것의 문제점은 아무래도 동물의 윤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을 보면 육고기가 빠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육고기를 선호하고 더 많이 먹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축산하는 사람들은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의 육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약물과 사료를 쓸 수밖에 없게 됐고 점점 더 공장식 축산업을 통해 더 많은 양의 육고기를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공장식 축산업이 그렇게 발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 시대 상황과 배경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 대한민국이 경제가 발전함으로써 육류 소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생산은 그만큼 방목형으로는 생산은 그만큼 따라올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동물의 권리와 그런 대우를 포기하고 생산성에만 초점을 맞춘 그 공장식 생산 방식에 눈을 맞췄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시민들의 인식, 동물권이 아직 대두되기 전 상황이라 아직 동물권에 대한 이런 토론이 미흡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공장식 이런 축산 사업이 가장 각광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당시 이제 자유롭게 풀어서 축산하는 것보다 갇혀서 있는 게 이익률도 더 높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재정쟁법이 제대로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장식 축사는 발전하게 된 일단 이유는 점점 우리나라가 성장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유함의 상징인 고기, 육류 쪽이 사람들이 점점 원하게 되고 공장식 축산의 그 크기가 많아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책에 118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육 과정에서 가축에 대한 존중을 찾을 수 없는 거랑 배설물로 인한 악취랑 환경오염, 그리고 축산물 과잉에 잇따르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저의 의견을 덧붙이자면 좁은 공간에서 병이 발생하기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가축들한테 약을 주다 보면 그거를 또 저희가 먹게 되면 인간들도 이제 약 성분을 먹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는 영토가 작아가지고 공장식을 한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 생각에 되게 많이 동의하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발전이 빠르게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나 식량을 확보하는 거나 그런 차원에서는 동물을 빠르게 키워내야 되는데, 다른 나라처럼 많은 영토를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이 공장식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협동했을까를 한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예. 우리 윤선희 학생. 예. 진짜 네 발 달린 동물이 아니라 사실 저희도 동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지능도 갖고 있고 도구도 사용할 수 있고 손도 사용할 수 있는 동물로서 네 발 달린 동물을 보호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 방안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뇌를 씀으로써 많은 것들을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축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렇게 공장식 축산을 하면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육을 만들어내는 것을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인공육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콩고기와는 달리 배양을 해서 만드는 고기를 얘기를 합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배양육이라는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소나 돼지, 그런 가축에서 뽑아낸 그런 줄기세포에다가 배양액을 넣어서 배양을 하는 식물 배양과 비슷한 원리로 작용을 하는 게 배양육인데요. 그런 배양육의 경우 그런 공장식 축산 방식으로 해서 그 가축을 길러내지 않아도 줄기세포만 뽑아내도 우리가 흔히 먹는 고기와 똑같은 육질과 맛을 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동물 윤리도 지키고 우리가 조금 더 환경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것이 해결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끼리 무리에서는 가장 힘센 코끼리가 맨 밖에 있고 가장 약하고 예를 들면 늙은 코끼리라든가 새끼 코끼리라든가 그게 중간에 있어서 이렇게 때로 이동을 한다고 해요. 그걸 보고 저도 사람의 대입을 했었거든요. 사람들도 어쩔 때는 서로 싸우고 어쩔 때는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이렇지만
저희가 서로 상호 간의 배려를 인간이 동물과 가장 다른 점은 저희가 제 생각에는 자기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고 다른 다른 개체들에게 서로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정확하게 어떤 방안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인간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양보로 서로 대하면 언젠가는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을 보고 나서 따로 찾아본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흡혈박쥐라고 흡혈을 하는 박쥐가 굶주린 박쥐들을 위해서 그 자신의 피를 토해서 나눠주는 글을 보고 기억에 많이 남아서 그런 식으로 협동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자연은 순환하는데 많은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있고 그다음에 살충제, 모기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인간 생태계에서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네가 아무리 더럽고 저희가 아무리 거슬린다고 했을 때 얘네를 다 없앤다고 치면 그 후에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 같이 이제 위에 있는 포식자들이 이제 멸망할 경우에 이제 걔네들이 생존해가지고 이제 저희 대신 진화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지구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먹이사슬 중 하나라도 붕괴가 되면은 한 개체라도 사라지게 된다면 이 먹이사슬은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굴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록 종이 많은 먹이사슬일지라도. 그래서 이런 생태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어떤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모든 생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선 두 분의 의견과는 다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필요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앞서 그 모기랑 바퀴벌레 같은 거는 해충이잖아요. 왜 해충인지는 해로우니까 해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해충들이 사라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그 글에서는 말라리아 모기를 주제로 다뤘는데, 말라리아 모기가 없어지면 한 해 살릴 수 있는 목숨이 약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라리아 모기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해로운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저는 이제 해충은 사라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방금 말한 의견과 같이 그런 해충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퀴벌레나 모기 같은 생물들은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존재이고, 그런 벌레들이 없어도 그를 대신한 대체제인 벌레들도 많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기와 바퀴벌레를 생각하면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동물이라는 인식부터가 떠오르는데요. 이러한 인식은 결국에는 인간이 하는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는 이 생태계에서 우리도 또한 이 생태계의 한 생명이고, 모기와 바퀴벌레도 그 안에 속해져 있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러한 생명들이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이 순환되고 있는 생태계에 적지 않은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서 이제 말라리아 모기가 줄어든다면 이제 어느 정도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또한 결국에는 인간의 생명을 가장 중요시해서 나타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들고양이는 길에 주인이 없지만 키우고 재워주고 이렇게 길러야 한다. 그러는 생각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들고양이를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들고양이가 어떤 이유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유기되거나 그 아까 말했던 다른 정의의 펫시압으로 만들어진 너무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고양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불쌍하기도 하고 인간들이 잘못한 경우인데 이제 왜 그거를 동물이 다 안고 가야 하는지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길고양이는 좀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초등학교에 다닐 시절에 길고양이들한테 가끔 먹이를 준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작고 어린 생명체가 어미를 잃거나 그래서 길가에서 그렇게 다니는 것이 많이 안쓰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고양이를 무시하고 가거나 아니면 폭행하는 것보다는 그래 챙겨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들고양이를 케어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유기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길고양이들 사이에서도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양이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등등으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케어해줘야 되고 제대로 된 법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앞서 2번 물었을 때 전 둘 다 손을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둘 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둘 다 과하면은 다 안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고양이를 길거리에서 키우면서 피해를 받는 다른 사람들도 있고 고양이를 학대하면서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리고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이 사는 영역에 과연 동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치환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저는 적절히 돌봐주긴 돌봐주되 그래도 너무 과하게 대하지 말자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고양이들을 케어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고양이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인간의 개발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길고양이들을 케어함으로써 길고양이들이 개체수가 많아지고 하는 것은 절대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에 중성화 수술 등의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손을 둘 다 들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중립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둘 다 손을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단 길고양이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들이 키워놓고 책임감 부족으로 길고양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길고양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캣남과 캣데디를 무작정 비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길고양이들을 모두 다 사람들이 케어할 수도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8번 분께서 말씀하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TNR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를 막고 안정적으로 사료랑 물을 제공해서 사람과 길고양이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저의 중립적인 입장과 이 사업이 취지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손 들었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단독주택에 산다면 저는 키울 거고 아파트 같은 데 살면 그건 좀 제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단독주택은 애초에 제 땅이라서 제가 거기에 밥을 주건 뭘 주건 거기에 욕할 사람이 없는데 근데
밤에 좀 우는 건 빼고 그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파트 단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밥을 주면 이제 뒤처리가 힘들어져가지고 그냥 아파트 단지에 그냥 별로 그래도 무고한 생명을 죽이긴 좀 그렇다고 봐가지고 제가 밥을 먹여야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단독주택 같은데 저 혼자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 동물 복지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이제 또 1번부터 얘기하고 그다음에 소감은 거꾸로 얘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동물 복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동물이 이제 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권리, 동물이 잘못된 방법으로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 복지라는 것이 동물에 대해서 그 복지 시설을 해주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동물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물 복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동물권을 케어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동물이나 사람의 사이에서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이런 동물 복지가 있으면은 그런 거를 정정해 주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우선 동물복지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사는 중국 선양에서도 한 10년 전에는 동물병원, 펫샵 이런 게 거의 없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펫샵이 생기고 동물병원이 생기고 또 이런 동물복지 같은 게 생기면서 사람들이 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동물권을 생각함으로써 시민의 의식이 높아졌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가 나옴으로써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동물을 위한 혜택, 막 동물보험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나오면 신기하고 동물들에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복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이 참 많은 것으로 여유로워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무차별 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그러한 위험에 처한 동물들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걸 보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동물 복지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저희가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좀 더 여유로운 삶을,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여유로움을 갖게 된 저희는 그런 생태계 파괴들로 인한 동물들의 그런 위험한 그리고 어려운 그 환경을 보상해 줘야 된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저는 동물복지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동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동물복지라는 단어를 어떻게 좀 바꾸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과거 한 연구에서는 복지라는 단어를 쓰는 대신 구체적인 정책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더 좋은 인식을 갖는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처럼 동물 복지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런 식으로 어떠한 방식의 복지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게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민서 학생부터 흑본순부터 느낀 소감, 또 좋았던 것, 그다음에 또 보완해야 됐던 이런 것들을 이제 솔직하게 아주 가감 없이 격식 없이 한번 이야기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발표할 때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안 맞는 좀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론이라는 게 처음이어서 굉장히 많이 떨렸는데 처음에는 떨렸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더 여유로워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이나마 이 시간을 통해 성장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사실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런 게 처음이라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다른 유튜브나 TV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토론은 서로 물고 뜯고 이렇게 서로를 공격하는 공격적인 토론이었는데 이제 그런 사고의 틀에 박혀 있다 보니까 이제 준비하면서도 아, 이게 아닌데 하면서 참 많이 준비를 못한 것도 있고 이런 내 자신이 아, 토론을 갔을 때 참 많이 닦이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이 이렇게 토론을 진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즐거웠고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것 자체 그 독서 토론 자체가 좀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국어나 이런 뭐 그런 쪽에서 책을 좀 안 읽는 친구였어가지고 또 고생을 좀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또한 성장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독서 토론을 통해서 되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걸 보고 또 저 또한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이번 독서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과 그리고 좋은 경험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많이 긴장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재미도 느끼고 또 질문을 받으면서 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토론이 처음이었는데, 말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더듬는 부분이 많았었던 것 같아서 아쉬웠고요.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은 책을 조금 더 꼼꼼하게 읽었어야 된 걸 생각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기사나 글을 좀 더 많이 읽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이번 토론이 처음이었는데,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편안하고 재미있게 한 것 같고, 긴장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잘 해주셔가지고 재미있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어요. 실은 이제 7명이다 보니, 내가 발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기회도 주어져서 그게 참 뿌듯했어요. 전 팀에서는 그게 참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가 충분히 발표를 하니까 스스로 내 문제가 뭔지, 이런 부분을 잘 깨닫는 것 같아서 참 제가 좀 뿌듯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나한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여기 친구들 보면 되게 논리적으로 잘 발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보면서 이런 점은 좀 내가 좀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뿌듯하게 많이 발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잘 준비해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나 특히 독서를 할 때 선생님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재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유익해야 되는데 너무 재미만 찾다 보면 사람이 좀 끝에 가서 허무해지고요. 또 유익함만 찾다 보면은 또 사람이 또 너무 건조해지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이 독서 준비하면서 또 친구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으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마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 학생들이 통찰력이 대단하다. 그걸 느꼈어요. 또 말하는 것도 되게 논리 정연하고 그다음에 관련 근거를 대면서 이해하기 때문에 역시 과연 토론 내년에 나오면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토론을 처음 했는데 엄청 잘했어요. 무궁한 발전이 있습니다. 수고했고 이것으로서 제21회 독서대회 개인전 본선 이야기식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